예, 안녕하십니까. 청원 이근우입니다. 오늘은 동서양예술의 비교 마지막 제4강으로 동서양예술의 사회 현실 반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의 사실주의, 실증주의적 사고는 예술 영역에서도 사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일관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경우는 사회 현실과는 별개로 예술을 통해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고자 사회 현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반성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서양의 예술은 서구의 근현대 사회가 겪었거나 겪고 있는 전쟁의 후유증과 공포, 물질 만능 사회의 병리 현상 등을 가감없이 그대로 묘사하거나 냉소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사회 현실의 사실적 반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사회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서양의 그림들을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이자 풍자 만화가인 오노로 도미에의 풍자 석판화입니다. 판화에 등장한 주인공은 당시 프랑스 국왕이었던 루이 필립 1세입니다. 식탐의 화신인 거인왕 가르강튀아로 묘사된 왕은 변기 같은 의자에 앉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렵게 모은 재산을 먹어치우며 훈장과 서류를 배설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아첨꾼들이 배설물 즉 각종 이권을 받아 챙기기에 바쁩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뒤편에서 국왕이 배설한 쓰레기를 놓고 싸우는 의원들입니다. 도미에는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루이 필립을 거인왕으로 변신시켜 신랄하게 풍자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의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조선의 왕인 순조를 이런 식으로 비난하였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사약 혹은 최소 유배형을 받았을 겁니다. 루이 필립은 군중들이 봉기한 7월 혁명을 통하여 집권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중을 억압하고 부르주아 위주의 금권 정치를 펼쳤으며 훈장과 자귀 등을 남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혁명 당시의 시민의 왕에서 늙은 독재자로 전락하여 2월 혁명으로 실각하였습니다. 산업혁명 후 인간들의 삶은 편리하고 윤택해졌다고 하나 그것은 가진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었고 무산 대중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도미에가 그러한 사회 현실과 부조리를 고발한 작품이 바로 3등열차입니다. 3등열차는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가난한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3등열차를 탄 군상들의 모습을 통해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3등열차에 탄 이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외로운 섬이 되어 산업화의 지독한 질곡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도미에의 또 다른 풍자 작품인 소란스러운 궁정 접견입니다. 열정적인 공화주의자였던 오노로 도미에가 화려한 의상과 요란한 장식으로 감싼 당시 정치 권력자들을 우스꽝스럽고 음흉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인들의 감추어진 추악한 탐욕과 기만을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패한 정치 권력자들과 아부하는 자들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그렸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왕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왕의 신발이라도 핥을 듯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높은 콧대가 앞 사람의 엉덩이에 닿아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복권 판매소 그림입니다. 고흐는 동생 떼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복권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가련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동생 떼오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던 고 자신이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초라한 제정 러시아 가장의 장래 모습입니다.
턱없이 작은 값싼 기성품관이라 우격다짐으로 사체를 찌그려 넣고 끈으로 관을 묶었습니다. 그래도 망자의 옷자락이 삐죽이 새어나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아버지를 가장 생각해 주는 것은 딸 자식입니다. 딸은 죽은 아버지가 줄새라 모포로 관을 덮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 춥고 가난한 러시아 땅에서 아이들 데리고 살아갈 일이 까마득하여 고개를 숙인 채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볼가 강가에서 굶주리고 헐벗은 인부들이 죽을 힘을 다해 배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회화의 거장 일리아 레핀의 그림입니다. 그가 유학을 떠나기 전 볼가 강가의 배를 끄는 인부들을 우연히 목격하고 유학을 미룬 채 이 장면을 그리는데 매달렸습니다. 3년 매진 끝에 완성한 이 작품은 비극적인 러시아의 상황을 담아낸 수작으로 꼽힙니다. 어른들도 견디기 어려운 냉기찬 런던의 겨울밤, 다리가 다 드러난 여름옷을 입은 어린아이들이 보입니다. 몸을 웅크린 채 언니와 체온을 나누고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있는 어린 소녀 모습이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절정을 이루던 영국의 초기 자본주의 시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가난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싸우는 권투 선수들의 모습에서 당시 미국 사회의 치열했던 생존 경쟁이 떠오릅니다. 9번이나 다운되었던 도전자에게 링 밖으로 떨어지는 챔피언을 보고 환호하는 인간들의 광기와 잔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서양의 그림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속의 응어리가 해소되는 대리만족이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회와 인간에 대한 회의와 두려움 그리고 소외감과 외로움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동양 역시도 사람 사는 세상이고 동양인들 역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생의 질곡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전통 예술가들은 모든 절망과 공포심, 불안과 좌절감, 외로움, 증오심, 계급 간의 갈등에 대한 조롱과 풍자적 표현을 자제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소재로 그렸습니다. 이를 사회 현실의 반성적 반영이라고 합니다. 감상자들은 이러한 그림들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탁한 세상을 등진 선비가 세상 시름 모두 잊은 듯 교교한 달빛 아래 검은고를 타고 있는 그림입니다. 현실은 괴로워도 예술은 이처럼 이상적으로 평가한 것이 동양의 예술이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최소 5가지의 소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즉, 검은고 소리와 달빛 부서지는 소리, 찬물 끓는 소리와 바람 소리, 그리고 검은고를 연주하는 이의 옷깃 스치는 소리입니다. 연담 혹은 취용 김명국의 탐매도입니다.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맹호연은 아직 잔설이 채녹지 않은 이른봄 장안의 파교를 넘어 깊은 산중으로 매화를 찾으러 나서곤 했다고 합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동양인들의 여유로움과 멋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러한 풍치와 멋을 모르는 시종은 꽃샘추위가 극성을 부리는 이른 봄인지라 그저 귀찮고 추울 뿐인 모양입니다. 움츠린 채 술병을 품고 양손을 볼에 갖다 대고 있는 모습이 맹호연의 유유자적한 모습과 대비되어 상당히 해학적으로 보입니다.
심사정은 명문가의 자손이었으나 할아버지의 과거 부정과 후일 영조가 된 연인군 시해 사건에 연루되어 역적의 자손으로 전락했습니다. 역적의 자손으로 일평생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화조도나 초충도, 산수화 등 자연을 즐겨 그렸습니다. 이 그림 역시 맹호연이 파교를 넘어 매화를 찾으러 나선 낭만적인 그림입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맹호연과 무거운 짐을 메고 힘겹게 따라가는 종의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감상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초월케 하여 정신적인 자유와 편안함을 주는 의제 협약년의 산수 그림입니다. 동양의 예술은 이처럼 홍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정서를 함양케 하여 피폐한 인간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강리하는 태종대로부터 세조대까지 살았던 조선 정기의 문신이자 시서화에 모두 능했던 문인화가이며 원예가였습니다. 사육신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성산문의 적극적인 비호로 목숨을 건지는 등 그의 정치적 행보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사 관수도는 고고한 선비가 세상 시름 다 잊고 편안한 자세로 물을 내려다보며 망중한을 즐기고 있는 그림입니다. 선비가 소나무 아래에 앉아 폭포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선비들의 문인화를 보면 유달리 산과 물을 소재로 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물은 늘 겸손하게 순리를 역행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장애물이 있으면 다투지 않고 비켜가고 그릇에 담으면 자기 모습을 고집하지 않고 늘 그릇 모양에 따르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면서도 그것을 자랑치 않고 늘 고요합니다. 아마도 선비들이 물을 좋아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벼슬아치들이 아닌 평민들이 입는 포의를 입은 선비가 당비파를 타며 풍류를 즐기고 있는 그림입니다. 화제를 보면 흙벽에 종이창을 내고 종신토록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시가나 읊조리려 한다고 합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마음속으로 동경하고 있는 안빈낙도의 이상이 화제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선의 1861년은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막바지에 이른 철종 말기의 혼탁한 시기였습니다. 이듬해인 1862년은 관리들의 가렴주구에 못 견딘 진주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킨 해였습니다. 이렇게 민심이 흉흉한 때에 서양 같았으면 민중봉기나 내란 같은 그림이 그려졌을 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그림은 보이지 않습니다. 유숙이 그린 벽오사 소집도에는 이런 현실과 관계없이 낙천지명의 삶을 살며 시와 그림을 즐기는 선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9세기 들어 서세동점의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동양의 문화와 예술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비실용적인 것으로 폄하되었습니다. 소위 예술 외적 요소에 의한 문화적 열등감의 시대였습니다. 한동안 동양의 예술은 사회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 도피적이고 비현실적인 관념적인 유희에 불과하다고 폄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서구의 황금 만능과 물질 문명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 병리 현상이 만연함에 따라 그 치유제로서의 동양예술의 참된 역할과 가치를 평가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양의 예술이 사회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초월하고자 했다고나 할까요? 이상으로 동서양 예술의 비교 마지막 강의 제4강 동서양 예술의 사회 현실 반영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